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괜찮게 보는 기업을 좀 봐드릴게요.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이것도 공부한 지는 조금 됐는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PDA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 보급이 되기 이전에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하거든요. 휴대용 단말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매장 같은데, 큰 매장 이케아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바코드를 찍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그런 상품들하고는 아무튼 다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 모바일 같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 거의 한 80% 이상이 해외 매출이거든요. 그리고 산업용 그 PDA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PDA 다 아시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그래서 아마존인데, 아마존하고 2억 달러 규모로 작년엔가 산업용 PDA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게 작년일 거야 아마.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아마존의 누적 매출이 높아지잖아요. 포인트 모바일의 누적 매출이 높아질수록 아마존이 포인트 모바일의 신주 인수권을 점차적으로 취득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존이 차후에는 무슨 2대 주주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지켜보셔야 되고, 여튼 포인트 모바일에서 지금 한 800여 개국, 80여 개국인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80여 개국일 거예요. 그래서 물류 창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조업, 그 공공 서비스 분야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진출해 있어요. 그 가운데서는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OEM 설명 다 드렸었죠, 그죠? OEM하고 ODM이 있는데 요 구조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자체 브랜드 생산이죠. OBM이라 했죠. 자체 브랜드 생산 구조가 좀 늘어나면서 그 계약 체계가 단순화되잖아 이러면은. 그래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성장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 계셔가지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OBM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구조,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브랜드잖아요. 브랜드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는 걸 OBM이라고 하고, OEM은 가져다가, 그러니까 디자인은, 설계는 따로 하고 생산도 따로 하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포인트 모바일의 입장에서는 요 구조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이 그 중간 단계에서 딴 주머니를 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PDA 같은 경우는. 그잖아요. 근데 자체 브랜드를 기업에서 기획도 하고 생산까지 다 한다 그러면 딱 하나, 딱 그 제품 하나만 집어넣으면 쭉 같이 가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좀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OBM이라는 새로운 시장 하나가 따로 개척이 되는 거잖아요. OEM을 그 주력 사업으로 가지고 있던 기업이 OBM을 추가시키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생산 파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게 보거든요, 이런 쪽까지. 그래서 이쪽은 원래 그 지브라 테크놀로지라는 미국 기업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품가가 자기 맘대로인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그래서 수요가 끌려다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지려고 단가를 좀 낮췄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제품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화시킬 수 있죠. 이제 이런 그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마켓 쉐어를 점차적으로 높여갈 수 있겠죠. 마켓 쉐어 MS라고 했죠, 그죠?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아마존하고 알디죠. 알디 아세요, 혹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놀러 가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알디랑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하고.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죠? 어떤 회사인지. 전 세계적으로 물류 창구만 2천여 개를 넘게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 후회까지 받았어요. 코로나를 만나면서 오히려 파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아마존 같은 대기업하고 협력사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가 좋잖아요. 차후에 어떤 기업하고 만약에 같이 뭐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계약선 상에서 좀 유리한 고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지금 당장은 인도 쪽, 그러니까 인도 법인에서 매출이 주로 잡히고 있는데, 아마존의 인도 창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차후에는 이제 거기서 이건 테스트 과정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이거를 좀 무사하게 넘긴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미국 쪽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한다. 미국 물류 창고 매출이 같이 쉽게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 업사이드가 더 크게 열리겠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급 모델도 2개에서 이제 4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반기 때. 그래서 경기 회복 과시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제조업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조업이 살아난다라는 거는 생산을 늘린다는 거고요.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이 포인트 모바일도 같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죠? 국내에서는 최근에 우체국 물량 받았죠. 그죠? 그래서 차후에 지켜보셔야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신규 고객사 확보. 요거예요. 요거. 신규 고객사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상장을 했고요. 그죠? 고점을 갱신하다가 쭉 꺾였다가, 그죠? 다시 좀 탄력을 받는 듯 하면서 점점점 저점을 낮추다가 여기죠. 여기 요 지점부터 3월부터죠. 3월부터 보면은 요 정도로 한 2만원 초반에서 횡보를 하거든요. 바닥을 다지면서. 그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성장 탄력을 받고 이렇게 3만원에 안착해 있는데, 바닥은 2만 한 5천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만 5천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느긋하게 담아서 길게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기업 내용 별로 안 어렵죠. 이런 기업은 그냥 꿀이죠. 그죠? 차트 좋죠. 그죠? 예쁘죠?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델타 바이러스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핵심은요, 이거 경기 반등이 느려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가 상승도 둔화됩니다. 웃겨요. 아주 지금 보고 있으면 유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장기채 금리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요,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지표들은요, 모두 다 주식시장을 하방 압력을 더 세게 키우는 요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특히 미국의 주식시장은 3대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미국의 3대 지수가 뭡니까? 다우존스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하고 S&P 500을 보통 3대 지수라고 묶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 그냥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피라고 하면 되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S&P 500은 뭐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500개를 주가를 묶어가지고 과거 기준으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튼 넘어갈게요. 요 지수들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냥 미국의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뭐 성장 테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지표들은 있잖아요. 여기에다 하나 더 있습니다. 6월 이후로 6월 소비지표가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피크를, 고점을 지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여기에다가 물가도 주춤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프라 투자도 절반가량으로 하향 조정됐어요. 방금 설명드렸던 이 6가지는 전부 다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들이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상승 중입니다. 그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보통은요, 이렇게 경기 의존도가 강한 경기 민감주들은요, 이런 국면에서는 꺾여야 맞거든요. 꺾였죠 실제로. 그죠? 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철강, 해운 이런 것들이에요. 꺾였잖아요 실제로. 이것까진 맞았어요. 그리고 민감주 비중이 높은 중국 시장이 꺾였단 말이에요. 여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도 맞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주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안 꺾여요.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성장주 테마가 돌기 때문이에요. 성장주 위주로 강한 테마가 불고 있어서 지수를 지탱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계좌는 지금 민감주 위주로 구성했던 분들은요, 물려 있을 거예요. 아직도 지수가 고점이라 그래도. 그래서 그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현혹되시면 안 돼요. 나 지수가 고점인데 1030포인트인데 나만 혼자 물려있나봐, 내 기업이 뭔가 이상한가봐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경기 민감주는 여전히 눌려있어요. 성장주 위주로 지금 테마가 돌면서 주가 랠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다 요거는 경기 회복이 둔화될 때 그러니까 금리가 하향 곡선에서는요, 성장주가 가는 거는 기본 구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아니 2020년 내내 성장주 랠리를 이어갔잖아. 근데 여기서
실적 장세 초입에서 다시 성장주 위주로 랠리를 돌린다고? 근데 이거는 그 증권가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그 5월인가 6월에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제가 그때는 무시했거든요. 바이오랑 그 다음에 2차전지 위주로 랠리 돌린다고 말했을 때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제가 지금 맞아요. 성장주 위주로 랠리가 도는데 저는 기반이 좀 약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해서 지금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경기 민감주 위주로 시세가 안 나니까 갈 곳 없는 돈이 성장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제가 어게인 2022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모습이 딱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어 있는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만 딱 건너뛰고서 폴짝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뭐 이제 메타버스로 넘어갔죠. 그런 형태로 돌고 있어요. 거기서 의료기기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근데 이 돈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땐 8월이거든요. 8월에 테이퍼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자산을 주식시장에 돈을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장주들은요 돈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돈이 바탕이었어요. 돈으로 바탕으로 올렸으면 돈이 빠질 땐 같이 떨어지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년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더 있죠. 이제는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통화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백신이죠. 그죠? 백신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지금 막 코로나다 변이 바이러스다 큰일 났다 하는데 이미 입증됐어요. 접종률이 일정 접종률 이상 상단에서는요 현저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치사율이 엄청 낮아요. 요거는 언젠가는 해결될 이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작년처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예요. 지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단타 정도 치면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민감주라든지 그리고 소비주 위주로 지금은 담고 기다리는 전략을 저는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리게 천천히 담는 거예요. 빠질 때마다 천천히 담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천천히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튄다? 화성 엔터프라이즈처럼 튄다? 그러면 일단 차익 실현을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보자라는 게 제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전략이에요. 기본 전략.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뒤늦게 코로나 관련주 뛰어 들어가 봤자 먹을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유럽 얘기 조금만 해드리면 유럽은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로 변이 바이러스 영향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다만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백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백신 보급에.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차별화가 두드러진다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공포감에서 굉장히 빠르게 벗어났어요. 사람들이 백신이라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럽이 접종률을 미국을 넘어서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백신만 안정적으로 맞는다고 하면 저는 요거 랠리 말씀드렸죠. 국가 랠리 진행된다고. 중국, 미국, 유럽 순이었다고. 그죠? 하다 말았단 말이에요. 다시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하반기 때.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차례는 한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기다리고 있어요. 소비주, 서비스업 지수 랠리가 한번 올 거란 말이에요. 하반기 때. 이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전체 이제 틀은 이렇게 보면은 아시겠나요? 근데 지금 당장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악재는 뭐냐면 접종률이에요. 결국은 접종률이 우리가 지금 약하잖아요. 아직은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접종률이 약한 국면에서 단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실적이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2분기 때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인데 경기 모멘텀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평이 일반적이에요. 지금은요. 남각 변이는 오늘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데이브씨님 아직 그 논하기엔 너무 이르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 보세요. 1분기 때 역사적인 고점을 냈던 기업들이 워낙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실적이 나왔던 기업들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2분기 때는 그거에 비하면 약화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갈 산업은 결국은 간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주가지수 추이랑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을 묶어가지고 EPS 증가율이라 하거든요. 자 어려운 말이 계속 나와도 좀만 참아주세요. EPS 증가율 EPS죠. EPS 증가율과 주가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몇 년치를 비교해 놓은 거를 다 읽어봤는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3년 전쯤 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흐름이. 그래서 과거를 그 비슷한 흐름의 과거를 보면 차후의 미래도 어느 정도는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죠? 궁금하시죠?
델타 이슈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 델타 변이 이슈가 아니었더라도 2분기는요 당장은 좀 약할 수 있었던 국면이 맞았어요. 전체 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대비해가지고 완만해지거나 하락 국면에 들어간 산업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3분기 때는요 업종별로 그 차별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죠. 중국이요 지준율을 인하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데 지금 제대로 시장에는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이슈화가 안 되고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통화량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통화량을. 지준이 뭔지는 아시죠? 이것도 어려우세요? 천천히 할까요? 더 천천히 할까요? 지준이 뭐냐면 은행들이 중앙은행의 일정 부분을 예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치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걸 지준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준율을 좀 인하해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빼가라는 거죠. 그죠? 돈을 풀겠다는 거죠. 그죠? 돈을 직접 푸는 건 아니고 시장에 돈을 확보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무이자로 중앙은행에 이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치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죠. 그죠? 이러면은 이해되시죠? 네, 요거를 중국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중국 통화량 증가가 나타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중국의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게 중국의 중심 산업이잖아요. 원자재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디랑 연결되겠어요? 국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건설이죠. 건설, 건자재죠. 그죠? 중국 정부 방침 이슈가 나오기도 전에 이거를 예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미쳤죠. 그죠? 한 개인이 한 나라의 흐름을, 그것도 그림자 금융으로 완전히 가려진 중국 정부의 흐름을 예견한다라는 게 그잖아요. 미쳤잖아요. 진짜. 이걸 예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네네네. 죄송해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심산업은 진짜 반복하지만 건설 건자재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는요. 제가 얘기 좀만 더 해드려도 되나요 혹시? 이거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은행은요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아요. 그죠? 이건 다 아시죠? 그만큼 보수적인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함께 하고 있는 주체 가운데 하나인 뭐 헤지펀드라든지 혹은 금융기관들은요 금감원이라는 그 아주 작은, 그러니까 정부에 비하면 작은 체계 아래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 규제를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부의 규제라는 그 허울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이 힘이 세지면 이거를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두운 곳에 어떤 뭐 음지에 있는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쉽겠죠. 그죠? 자, 요런 기관들은요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보호법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돈 가져가다 이 사람들 뭐하죠? 위험자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에만 투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고위험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왜 터졌죠? 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그림자 금융에 있던 그런 투자 주체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터졌죠. 그리고 전방위적인 피해가 결국은 발생하긴 했지만 그 빚은 누가 졌죠? 다 개인이 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자 보세요. 이 규제를 둘러싸고 있는 규제를 벗어난 그림자 금융이 활성화될수록 부채 규모가 늘어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물이 누구한테 갔죠? 2008년도에 나왔던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돌이켜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결국 다 떠안았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었지만, 근데 여기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기업과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지방정부 부채가 엄청나거든요. GDP의 3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굉장히 부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로만 단순 비교해보면 일본보다도 더 심각해요. 일본이 한 200 몇 % 나오죠. 그죠? 일본보다도 더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비공식 경로를 통한 부채들이란 말이에요. 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지급 준비금 있잖아요. 이거를 R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낮춰준다? 지급준비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준다? 이거는요, 중국 정부가 앞으로 투명한 경로를 통해서 돈을 끌어다가 쓰도록 완화 정책을 펼쳐주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자 금융으로 돌려서 그 음지에서 돈을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핵심이라서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음지에 있는 돈 쓰지 말고 중국 정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규제를 좀 완화할 테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부채라든지 지방정부 부채를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할게 라고요. 이건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2, 3년 정도 지속되어 왔어요. 최근에 캐캐 묵은 그런 허물들이 차츰 이제 사그러들 때쯤에 만약에 미중 무역 갈등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다시 날개를 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속된다고 해서 우리나라한테 좋다? 절대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금 껴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양쪽으로 눈치를 봐야 돼요. 외교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잖아요. 참 되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죠? 이럴 때는 그냥 딴 데 봐야 돼, 딴 데. 딴 데 보는 척 해야 돼요. 그냥 딴 데 보는 척 하면서 그냥 그래야 되겠죠, 그죠? 괜히 어설프게 그 뭐냐 한마디 거두려고 했다가는 양쪽으로 이제 맴매 맞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하죠, 그죠? 세계의 경제 패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죠? 기존의 그 뭐야 사회주의 국가들이었던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자본주의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패권이 미국한테 넘어갔죠, 그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지속돼 온 환경인데, 거기서 90년대죠. 90년대 넘어서면서 대규모 인력을 가지고 인구를 가지고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서 급속적인 발전을 이룬 국가가 있죠, 그죠?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급속 발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미국하고 거의 견주는 수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왔어요. 요거를 중국의 팍스 시니카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일본을 제쳤어요, 그죠? 양강 체제가 됐단 말이에요. 양강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시진핑이 구현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 시작돼 가지고 유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지나면 유럽으로 연결되잖아요. 유럽이 여기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죠? 중국하고 유럽을 육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그죠? 아프리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가 여기 있죠, 그죠? 중국에서 동남아가 아프리카랑 가운 지점에 이렇게 있죠, 그죠? 요거를 또 해상으로 연결시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3대륙을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3대륙을 육상하고 해상으로 연결시켜서 경제권을 주겠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무슨 로드였잖아요, 이거. 뭐 일로 로드였다고 했나? 제 단어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이게 시진핑의 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100여국 가까운 그 전세계 절반 가까이는 연결을 이미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를 만났죠, 여기서, 그죠? 트럼프를 만나면서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트럼프로 시작해서 지금 바이든으로 넘어왔어요,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기업과 기업 간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넘어섰어요, 그거를. 국가 간의 싸움으로 번졌고, 여기서 동맹국 간의 그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요. 이제 더 커졌어, 싸움이.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 괜히 껴있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뭐야 애매해졌죠. 양쪽 눈치 보느라고 죽을 맛이죠, 진짜, 그죠? 그 중심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 때문에 시작된 거, 이 싸움이. 미래의 먹거리의 중심이 반도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거든요. 이거는 유럽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유럽은 지금 반도체 보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기존의 반도체 소재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재 강국의 그 위상을 다시 찾으려고 지금 설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회를.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어중간하게 양쪽 편 들다가 나중에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줘야 돼요. 한쪽 편 들 거면 한쪽 편으로 확 달라붙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자생력을 키워버리든지, 그죠? 이게 제일 좋겠죠, 이 흐름이. 그죠? 어차피 끝나지 않을 전쟁이라고 하면은 편 들어야 되고요. 한쪽으로 쏠려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양쪽으로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국가 차원에서 K반도체다 뭐다 해가지고 산업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쪽 산업에서는. 응원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응원해야 돼요. 그 반도체 패권 경쟁이라고 전 보거든요. 큰 틀에서. 그래서 강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지금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메모리 시장에서는 아직도 강국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차후에 비메모리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발전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게 결국은요, 반도체가 살아난다라는 거는요,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파생 산업들이 다 여기서 연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2차전지 배터리도, 전기차도 다 여기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된다고 결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충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심 산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돼야 되고, 반도체가 잘 가야 수출 강국이잖아요. 다른 산업도 다 연결 흐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길목이에요, 여러분. 이 그냥 단순하게 지수가 뭐 지금 1030포인트에서 얼마가 더 갈 거며 얼마가 떨어질 거며, 이거보다 뒤에서는 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큰 틀에서. 지금은 특히나 단순하게 주식시장에만 국한해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다음 전개를 못 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렇거든요. 중국 시장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여러 번 듣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잘 되시겠죠, 그죠?